잠재되어 있는 번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라야식과 무의식이라고 제가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은 불교란 무엇인가에 라는 주제 아래 약간 불교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는 이제 유식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유식불교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알라야식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설명하는 능력이 딸려가지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정에는 없지만은 알라야식과 무엇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알라야식을 좀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알라야식이란 거는 유식불교에서 하는 주장했던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뢰야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아뢰야라고 하고요, 범어로는 알라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시대는 아주 다른데 서양에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무의식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게 알라야식은 기원 후 4, 5세기쯤에 이제 뭐 무착, 미륵, 무착, 세친 이런 식으로 유식학파를 만들었던 스님들이 계셨죠. 학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알라야식 사상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서양에서 1900년대죠. 1900년대 고점을 해서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의식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또 프로이드를 꼭 따라한 건 아니지만 프로이드와 동료였다가 또 이제 프로이드와 반목을 해서 헤어졌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무의식 이론을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이론하고 유식불교의 알라야식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서 그 둘을 설명하다 보면은 뭐 한편으로는 약간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두 개를 동시에 하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알라야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알라야식과 무의식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다시 지난주에 못했던 거, 유식불교의 오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삼성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무의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의식은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마음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성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고 과정, 기억, 감정, 동기 등등등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정신분석 학회에서 나오는, 학회지에 나오는 글에서 나왔던 무의식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잘 만들어져 있는 정의입니다. 이거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서양 심리학자들 중에서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발달시킨 그 방법이 내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초창기 심리학이죠. 초기 심리학이 발달했을 때 윌리엄 제임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요즘은 이제 실험 심리학이 발달돼서 실험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마음 속을 스스로 들여다봐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다 일일이 적습니다. 기술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일일이 일어나는 감정, 기억, 또 동기들,
또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거죠. 그러한 게 이제 발달되었었는데 윌리엄 제임스 책을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거든요. 마치 불교 책을 읽는 것처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깊이 있게 또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존재가 실체가 잡히지를 않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무엇이게 이제 포착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어떤 생각들이 또는 기억들이 또 어떤 감정, 동기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감정이 일어났구나, 어떤 동기가 있구나.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럼 이게 어디에 있었다가 나타난 거지? 왜 나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지? 어디선가 나에 보내주는데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거를 도저히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정한 거죠.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깜깜한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깜깜한 걸 보고만 있고 거기서 갑자기 뭐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들만 확인할 수 있지 그 방 안에 있는 깜깜한 그 속에 있는 어떤 실체는 알 수 없는, 그걸 마치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거든요. 서양 심리학에서 발견한 무의식의 어떤 영역인데 이게 불교에서는 이미 1500년 전 그걸 시작했죠. 그 이론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부파 불교를 거치면서 이러한 이론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라야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장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 창고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표면식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걸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는 저장하는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불교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심층의식이라고 부르죠. 왜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냐면 우리는 심층의식을 만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깊은 명상의 상태에서,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무의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과정은, 지금 다시 심리학으로 돌아왔어요. 무의식의 과정은 의식의 표면 아래 존재하면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건 전의식과 구별된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전의식이란 거는 우리가 조금 예를 쓰면, 용을 쓰면 기억이 나는 것 또는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서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좋아했던 느낌이나 반가워했던 그런, 또는 어떤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싶었던 그런 어떤 의도 같은 게 다시 기억이 나면서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지. 그거는 전의식입니다.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은 도저히 보려고 해도 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와 융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프로이드가 불쑥 착안해낸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100년 전부터 계속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의식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 해서 철학자 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명명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에 의해서 그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또 그 개념이 구조화되고 발전되어 가지고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의식의 개념이 계속 발달하다가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서 그 무의식의 개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프로이드와 융인데요. 1856년에 태어난 프로이드하고 1875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20살 차이 나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융이 프로이드를 너무 좋아해서 한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의견이 달라져 가지고 헤어졌어요. 그 의견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융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무의식의 영역에다가 자아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무의식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개인이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경험한 것들이지만 의식하지는 못한 것들이죠. 우리도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 경험은 의식하는 것은 아주 일부거든요. 그죠? 어제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은 그 어떤 순간에 있었던 경험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도 사실은 우리 정보로 들어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런데 의식을 하지 못하죠. 의식을 하지 못한 채로 어딘가로 저장됩니다. 그런 무의식의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분명히 약간 강한 체험을 했는데 내 자아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영화 검열관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영화 검열관이 있었죠. 아주 시대가 그 독재 시대 때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그걸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성적으로 지나치면은 그것도 필름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고 또 정부 비방하는 내용이면 잘라버리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라고 하는 게 어떤 경험을 했는데 너무 이거 벅찬 내용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그럼 이거 검열해서 잘라버리거든요. 그럼 자른 이 필름 어디다 넣느냐? 무의식에다가 넣어버리죠. 그걸 억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개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자아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로부터 예를 들어서 학대받았던 아기들은 커서 어머니한테 학대받은 걸 전혀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신분석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유식에서도 그렇고 프로이드나 융의 이야기도 그렇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저장되어 있는 곳이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보는데 프로이드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만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융은 그게 아니고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 거죠. 갑자기 무의식이 터질 것 같죠? 너무 많아졌어요, 내용이.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경험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인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인식, 철학에서도 인식론 이렇게 배우잖아요. 존재론, 인식론.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인식론은 우리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식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대부분 이제 주무시죠. 왜냐하면 생소하니까 내가 애써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인식론이라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인식에 이야기할 때 바깥 사물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이 지식들이 사실이냐 진짜냐 뭐 그런 걸로 질문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적어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사물의 정보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강아지가 보는 세상하고 인간이 보는 세상하고 또 새가 보는 세상하고 뱀이 보는 세상은 다 다르대요. 박쥐가 보는 세상도 다르고, 박쥐는 눈이 시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초음파 가지고 사물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박쥐의 세계는 뭐가 사물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있다는 걸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눈, 코, 귀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색깔 있는 세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또 녹색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녹색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색을 본대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보겠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럼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른데, 감각기관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지식의 세계를 통해서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아지들은 건물이나 자동차나 뭐 팻말이나 이런 걸 구별하지 않죠. 걔들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어떤 사물일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들한테는 마포도 없을 거고 성북구도 없을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강아지의 세계는 아마 더 단순할 겁니다. 사물과 움직이는 동물 이런 식으로 구별하든지.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구분, 그 언어로 된 구분이겠죠. 개념적 구분들이 막 존재를 하죠. 그거는 이제 성장하면서 더 세련되고 세밀화되는데, 그럼 결국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강아지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인식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또 사람들끼리의 세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는 게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뭐 마포에 들어와서 어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물을 또는 사건을 보는데 전혀 감정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정서적인 어떤 틀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경험적 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실제로 똑같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장소 안에서 똑같은 세상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식을 자꾸 조종한다? 또는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본 게 지금 무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라야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자꾸 덧입혀서 보죠. 처음에는 감각으로 덧입혀서 보고, 그 다음에 내 지식으로 덧입혀서 보고, 그 다음 감정으로 덧입혀서 보고, 그래서 여러 청의 레이어라고 하죠. 청. 여러 청들이 내가 뭔가를, 세계를 인식할 때 거쳐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융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머니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를 볼 때는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그런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청으로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여인을 볼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융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좋은 기억을 공유했다는 점만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열망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씨앗이 이미 가지고 있다가 그 대상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어떤 바깥 대상을 만나면 요 안에 있던 씨앗이 이제 정폭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폭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내 반쪽을 만났구나 해서 그 사람과 지내다 보니까 과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완전히 커져 있어서 사로잡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적인 씨앗들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바깥 대상을 만나면 그게 이제 폭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융이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무의식은 개인적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인류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내려온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경험, 어머니에 대한 경험, 또 적에 대한 경험, 도둑에 대한 경험, 여러 가지 온갖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가 그런 것을 자극해 주는 바깥 대상을 만나면 이게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융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융은 그냥 이거를 사색으로 찾아낸 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다뤘던 환자들이 조현병 환자들,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많이 했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러면서 그 환자들이 하는 꿈의 이야기, 또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데 사실 조현병 환자들은 좀 환청이나 환시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걸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그 고고학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에 그리스에 있는 어떤 미투라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에 종교죠. 종교에서 쓰던 파피루스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고고학자가 거기 설명해 주는 글을 읽다가 거기 안에 나오는 그 태양신에 대한 묘사가 며칠 전에 자기 환자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환자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보이면 뭐가 보이죠? 그게 바로 태양의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막 태양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해서 이 사람이 또 조현병 환자니까 또 헛소리 하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묘사가 기원전 몇 세기에 그리스 어떤 종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태양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이상한 신기한 이야기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어디서 봤구나, 유튜브 봤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 환자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책이란 걸 읽어본 적이 없는 그냥 농부예요. 스위스 농부, 시골 농부.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너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 환자들의 이야기와 또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막 대조해봐요. 그리고 예전에 문화가 전혀 다른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공통적인 체계들을 갖고 있더란 거죠.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들을 갖고 있더란 겁니다. 우리 인류 자체가.
그걸 보고 이건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안에 수많은 씨앗들이 존재하는데 씨앗을 이제 원형이라고 하고요. 그 원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어떤 그 PPT 보시면은 어머니의 원형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우리가 한 번도 어머니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엄마라는 존재는 저런 존재구나라고 알거든요. 그건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해가 아니에요. 융이 하는 이야기, 그건 어머니 원형이 자극되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어머니 원형 어디까지 퍼져 나가냐 하면은 조국에 대한, 우리 외국에 나가면은 갑자기 다들 애국자가 되잖아요. 한국 사람을 본다거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치 막 어머니 보고 싶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융이 하는 말이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고 여성만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나라, 이것도 하나의 어머니의 품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머니 원형을 자극하는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품어준 대상으로 보고, 고향 저 멀리 타국에서 몇 년 살다가 고향에 가고 싶다 하면 그냥 고향에 가고 싶다 해서 어릴 때 추억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마치 고향이 나를 끌어안고 있는 그 느낌이 들면서 괜히 눈물이 막 나죠. 또 포근한 느낌도 들고, 그런 걸 우리가 어머니 원형이 자극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인류 안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인식의 틀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융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유사한 원형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지고 성적인 어떤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죠. 내 반쪽으로 여기거든요. 보자마자. 여러분은 그런 체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저기 TV에 나온 연예인 보고 그냥 내 반쪽인 줄 알았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그냥 넋놓고 보고 있죠. 저만 넋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친구도 같이 넋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 그 아니마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원형이 그 여성에게 투사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찾던 사람이 저기 있었구나 라는 그 마음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통수 때리겠죠, 누가.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원형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실 겁니까? 예. 이제 융이 이야기하는 원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 원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원형을 분류해 보니까 이런 원형 저런 원형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늑대 소년,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 사회 속에 있지 않고 그 야생에서 또는 늑대와 같이 자라면, 그렇죠. 이 늑대 소년한테는 어머니 원형이 없는 거죠. 아니죠. 늑대가 어머니 원형을 자극하죠. 자기를 키워준 늑대. 늑대도 동물이니까 그 동물들도 안에서 이제 부모 자식이 있긴 하겠는데 인간 사회에서 가지는 집단 무의식에서 형성된 어머니 원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그걸 자극해주는 체계가 발달을 안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소년은 그 소년 만난 적도 없고 제대로 읽은 적도 없습니다만은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화가 안 된다고 들었었고, 사회화가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원형이 잠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원형이
외부 늑대에 의해서 자극된 몇 개들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발달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소녀는 늑대들을 만나면은 자기 원형이 자극될 겁니다. 야성, 또 뭐 성적인 거, 또는 어머니, 자기한테도 그 자기를 키워준 늑대가 어머니로 느껴질 수 있을 거고, 예, 그런 거는 어쨌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유식불교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설이라고 하는데, 종자가 이제 유식불교는 융처럼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식불교에서는 이러한 종자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융은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융의 그 이론이 훨씬 더 세밀하죠. 자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왜 나타났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조금 먼저 이야기하면서 보겠습니다. 융 먼저 이야기하자면, 융은 그냥 그 무엇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자기가 스스로 내면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상상들, 자기는 경험도 안 했는데 꿈에서도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들을 왜 내가 이렇게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고요. 또 칸트를 공부하면서, 칸트가 그런 철학이죠. 인간한테는 이미 선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세상을 보는 틀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시간을, 어떤 사물을 볼 때 시간 속의 사물, 공간 속의 사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경험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이야기만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때 시간, 그리고 그때 공간도 같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 속의 어떤 대상으로 확 인식이 되죠.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틀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인식을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전엔 그저 전혀 관심 없었는데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 말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어떤 경험을 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무대의 틀에 맞춰 가지고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시간과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이 관계가 상하다, 수평이다, 또는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또 이 사람의 어떤 양이 많다, 적다, 질이 좋다, 나쁘다, 이게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식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선엄적인 틀이 있다라고 하는데, 융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가 이제 뚫릴 것 같아요. 내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들이 있어가지고 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는 틀들이 자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엇이기의 영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인류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걸 이제 콤플렉스라고 해요. 콤플렉스가 있고 콤플렉스 밑에 원형이라는 게 같이 있어서 그걸 연결하면은 결국 우리가 경험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이 이론이 나오는데, 이거 이야기 보면은 이제 유식불교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유식불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틀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을 거쳐 가지고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 입장에서 보면 융에게 묻기를, 그럼 바깥에 우리가 인식하는 그 사물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융은 그래도 밖에서 보이는 뭐 이런 책상이나 컴퓨터나 마이크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실제로는 좀 다르겠지만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유식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이런 그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바깥에 어떤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식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어떻게 비유하냐면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 있고 그곳에 심지어 느낌까지 온도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때 그러한 세상이 실제로 있냐라고 물으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모든 이러한 체험은 그냥 식이 계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식이 만들어준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죠. 어떻게 자극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인식이 일어나지? 라고 물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지금 책상이라는 걸 같이 느끼고 교실이라는 걸 느끼고 법당이라고 느끼는 이 공간은 그럼 뭐야?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실체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닌가? 유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똑같아서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수긍이 가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동분이라고 하는데, 중동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불교를 공부하는 진홍원 대원 아카데미 학생으로서 같이 느끼는 이 공간의 분위기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다른 제3자는 똑같은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같은 업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세계를 같이 느낀다.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중동분이란 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유식에서는 정말 이 바깥 세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식과 유흥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유흥은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더딥혀져서 사물이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유식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의식 자체가 그냥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한다는 거는 유식에서는 아래아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그 아래아식을 우리가 보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자극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외계 대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할 거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오온이 있다는 것은, 오온을 체험한다는 것은 세계 어떤 물질계도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뭐 과학으로 보면은 이 책상이 하나의 입자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책상으로 지금 보이지만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라서 이런 책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존재들은 이걸 다르게 볼 겁니다. 그런데 입자라는 물리적인 입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유식학자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이 그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아래아식에 의해서 그 식을 우리가 보고 인식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물질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세상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서양에서 유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고, 그 현장법사의 그 중국 불교를 영향을 받은 쪽에서는 아니다. 오로지 식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유식, 오직 식만 있다, 오직 마음만 있다, 오직 심만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학자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원척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이렇게 해석한 걸 봤더니, 수행자가 외계 대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오직 식만 있다라는 걸 강조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외계 대상이 있을 거다, 자극을 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추리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추리작용에 빠지면은 그 수행이 잘 되지 않죠. 불교에서는 마음 그 자체만 계속 상대로 삼아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면서 지금 내가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마음 바깥에도 또 외계 대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상작용에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더 가보겠습니다.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경험의 인상인 종자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종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 경험의 인상이라고 하는 종자는 불교식으로 이제 유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종자는 우리가 세세생생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융의 집단 무엇이기란 것도 사실은 전전생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알라야 식이란 것은 다른 기능이 있는데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몸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또 윤회의 주체로서 잇따라 새로운 생존 상태를 형성해 나가는 기능이 있다. 예전에 이 수업에서 제가 그 엄마 몸에 들어가는 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유식에 와서는 알라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업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윤회의 주체로 계속 새로운 몸을 자꾸 받아서 이어가는 그러한 윤회의 주체로서의, 그리고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알라야식이 있다. 그래서 이 알라야식에 대한 이론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내용이 계속 더 정밀해지고 세련돼진 거죠. 그래서 의식의 청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만 이야기하거든요. 오온 이야기할 때 색수상 행식 해가지고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5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생긴 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의건으로부터 생긴 식 해서 육식, 그것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유식 불교에 오면은 이제 알라야식과 육식 사이에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라식은 나라는 의식입니다. 나라는 의식, 자기에 관한 의식. 나라는 의식은 우리가 인식이란 걸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식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생겨나는 게 나는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생각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느낌도 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느낌이 있죠? 그죠? 남이 앉아 있습니까? 지금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라고 하는 그 나라는 느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식을 누가 어떤 것이 내주느냐, 이 말라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고, 말라식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주체를 느끼는 식입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앉아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계속 느끼고 있는 식,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식이죠, 의식이죠. 그리고 알라야식은 모든 내용을 쏟아내주는 의식. 그럼 3가지 청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3가지 청에 의해서 인식이 그냥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알라야식에서는 계속 정보를 주고요. 대상을. 그 대상을 육식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고, 알게 될 그 순간에 내가 알게 된다라는 의식이 같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식의 바깥 사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왜냐하면 알라야식에서 계속 정보를 내주니까.
선생님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왜 뭔가 불만족인 것 같은 눈인데요, 그죠? 제가 보고 있는 예, 선생님 바로 안 보시고 이렇게 째려 보셔가지고 눈 수술하고 눈이 안 좋아서 마음은 따뜻한데 예, 어쨌든 혹시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 생각해서 제가 찔려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속이 시원해지세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세상의 근본이다. 마음밖에 없다라는 그게 이제 유식에서 부러지는 건데 이 유심사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근본이다. 우리가 저기 법구경에서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음이 세상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근본이라는 게 이제 유식에서 확대 해석하자면은 마음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유심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유지해 가며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법이 있어서 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이에 대해 붓다는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 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제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잡암경이니까 초기 불교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 안에 벌써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을 안다. 그 밑에 요 존자사리불이여 요것만 읽어볼게요. 존자사리불이여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와 남이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와 남이 짓거나 인이 없이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태어남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색은 식을 연하여 생기합니다. 그러나 그 식은 명색을 연하여 생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을 아레아식으로 보자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잡아한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서 이 식이란 게 그냥 육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레아식이 결국은 이때 서로 명색을 서로 연하해서 있는 거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존재는 이미 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식이 아레아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파불교 쪽에서 본다면은 원래 왜 알라야식이 이렇게 발달되었을까 이러한 그 개념이 경량부라고 이제 세친이 몸담고 있었던 그 소성불교의 학파인데 이 경량부에서는 뭐가 그렇게 주 의제였느냐, 그 연구 문제였느냐 하면 우리가 왜 자꾸 번뇌가 닦고 없앴다라고 보는데 계속 나타나지? 도대체 이 번뇌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드러난 번뇌가 아니고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그 계기를 만나면은 탁 나타나거든요. 그걸 수면이라고 합니다. 잠재된 번뇌죠. 왜 잠재된 번뇌가 자꾸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몸과 입을 통해 행동과 말로써 외부에 나타난 업의 힘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잠재되는구나.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가 다시 연을 만나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건 마치 프로이드나 융이 하는 이야기와 아주 유사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말, 이게 밖으로 내질러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밖으로도 표출되지만 안으로도 똑같이 들어가요. 융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깥 세상과 안의 세상은 크기가 똑같다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크기를 사실 알 수 없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은 안으로도 표출이라고는 아니죠.
효입된다.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 있냐고요? 무의식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똑같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세계는 계속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세상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종자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자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배출하는 것일 뿐인데 사실은 안으로도 입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또 그게 나오냐고요? 저장되어 있다가 유사한 계기를 만나면은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꺼냈던 일거리, 그거 안 꺼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잠재되어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또 꺼내놓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일이 막 커져가지고 제가 20대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차만 보면은 이렇게 막 좋아서 그러다 한동안 잊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또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어떤 자극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자극하는 거죠. 제가 영원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른 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화면에서 뭐 차가 부릉 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갑자기 20대 때 그 느낌이 확 일어나는, 오토바이 타고 싶은 그런 마음. 되게 유사하죠. 그건 잠재되어 있는 씨앗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없어졌다라고 믿는 거는 예전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닦으면 계속 없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선한 종자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가끔 했던 유루의 종자를 무루의 종자로 대치하라는 이야기죠. 무루의 종자는 번뇌가 없는 종자잖아요. 번뇌가 없는 종자를 자꾸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으로 내야 되는 거죠. 내가 표출을 해야지 안으로 표입이 되니까, 들어가니까 잠재적으로 내가 무루의 종자를 계속 넣으려면은 자꾸 무루의 종자를 닦아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런 생각 들죠. 어느 세월에, 그죠? 어느 세월에 그 무루의 종자를 다 유루의 종자를 무루의 종자로 바꿔요. 그거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거를 뭐 계속 세세생생 닦지 뭐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까마득해가지고 아유 안 하는 게 낫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